자, 오늘은 136페이지 하실 차례인가요? 상업입지론 여기서부터요? 그 최천현은 왜 지난번 안 나왔어? 뭐 하느라고 종일 친구들은 저녁에 나올 거라고 증언해주고 그러고 갔는데 뭘 웬만하면 빠지면 손해니까. 자, 134페이지 가시면 상업입지론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도시의 수하고 규모,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리가 그 재화의 도달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 규모, 그 다음에 이 분포 등을 설명하는 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 보면 중심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중심지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점포를 생각하셔도 되고 이거는 도시를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서비스가.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금융이나 행정 또는 교통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도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중심지라는 게 도시라고 보시게 되면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또는 교통이나 또는 행정 등에 대한 뭐를 제공하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면 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몇 차 산업이겠어요? 이게 3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업입지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 규모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지방에 가게 되면 행정 단위가 면도 있고요. 군도 있고 시도 있으면 규모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행정 단위에서 교육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 그러면 얘는 아마 초등교육까지만 제공이 될 거예요. 그죠? 면 단위에서는 초등교육 이상을 제공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상급 학교가 없는 이유는 얘네가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급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행정 단위가 조금 더 큰 군 단위를 나가야지만 여기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중등교육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초등교육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보다는 얘가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가 큰 거는 얘네가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대학이라든가 이 상급 교육 서비스는 여기서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라든가 시 단위까지는 나가야지만 대학, 중등, 초등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가 틀려진다는 얘기는 도시의 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크고 다양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게 이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시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6대 광역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와 질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최소 요구치라고 있어요. 그 최소 요구치라는 건 뭐냐면 이 도시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우리가 그 구분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은 어떻게든 간에 인구를 유지하거나 유인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지자체별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갖춰주질 못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 도시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모두 크고 최소 요구치도 크고 모두 크다. 재화의 도달거리도 크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가지고 이 크레스라는 학자가 남부 독일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공간상이 분포하고 있는 규모가 큰 도시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애들은 공간상이 분포하는 숫자가 많고 서로 이렇게 연접해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도시의 배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가시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에 보면은 중심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우리가 중심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인구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재화의 도달거리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심지 성립 조건을 보면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보시면 중심지 성립 조건인 거죠. 중심지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이 최소 요구치가 존재했을 때 그때 이제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점은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게 손익분기점을 나타내요. 손익분기점은 비용하고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이고 이 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윤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학원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는 이 중개사에 관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학원인데 우리 학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 요 B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최소 요구치.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대전에 있는 사람들만 수강생으로 확보해도 우리 학원은 이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으로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전하고 뭐 세종시에서도 올 수 있고요. 인근의 뭐 조치원에서도 온다든가 이렇게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은 이게 이윤이 발생하는 면적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학원은 지속적으로 이 중개사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얘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B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된다라고 가정하게 될 때 우리 학원이 계속적인 중개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전하고 인근의 세종 그 다음에 조치원시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수강생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전에 있는 사람들밖에 안 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은 뭐가 발생하겠어요?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 그림에 대한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본서 교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최소 요구치.
여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돼 있으면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최소의 고치. 그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반대가 되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135페이지 상단에 가면 중심지 상권의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상권의 형태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의 형태를 얘기를 해요. 거기 보시면 중심지의 상권은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을 이루지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정육각형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적인 배우지 형태를 보면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 성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안에 중심지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단일 중심 때는 원형으로 성립이 가능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다수의 중심지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원형으로서는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없어요. 원이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겹치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거는 정육각형의 모델이 됐을 때 이게 원래 이제 직사각형에서 이쪽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뭐냐 이런 정도로 하셔도 될 거예요. 정육각형의 모형이고 각각의 이렇게 중심지가 있게 되면 이 안에서는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이 도시에서는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 거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이 이상적이다. 뭐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가깝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공되는 이제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 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거리하고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를 비교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에 가게 되면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대전도 시청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구청은 뭐 한 5개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동사무소는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와 여기서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와 여기서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우리가 상위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어디로? 시청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피라미드 형태가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시장, 교통, 행정 등의 요인에 따라 중심지와 수와 무형은 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요. 인근의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고요. 고차 중심지가 발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주거지역 인근에 마트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치의 식료품은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마트에서 차를 갖고 와서. 그러면 주변의 슈퍼라든가 단지 내 상가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부동산학에서는 아마 그쪽에 조금 더 중점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내용은 뭐 다음에 하셔도 될 테니까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랠리에 대한 소매인력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는 상업 입지론 해갖고 이제 쭉 연결이 됐는데 얘네들은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권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권 분석 이론에 보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있고요.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해줬고요. 26회하고 27회는 여기서 출제해줬고, 그 다음에 25회는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돌아가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거는 거의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계산 논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하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둘 다 아이작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을 인용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모두 구할 수 있냐면 매상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연구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 이론에 대한 것을 보완해 준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은 아이작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을 보시면 두 물체 간의 그 인력이 있죠. 끌어당기는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논리가 이제 설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도시가 만약에 있었을 때 이 중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양쪽의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렇죠? 그 유인력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매인력 법칙은 만륜력 법칙을 이용해서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모형으로 레일리가 주장하는 상권 분석 모형이다.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라는 것은 도시의 크기, 이 사람은 이걸 인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양쪽의 도시에 이제 구매하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로 더 구매를 많이 하러 갈 것이냐. 그거는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쪽으로 흡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흡입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거리가 멀면 반비례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밑줄 치셔야 돼요.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상거래 흡입력, 유인력은 그 거리의 제곱분의 중심의 크기, 그래서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 자체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례식을 써서 변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편한 거. 자, 그랬을 때 레일리의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A 도시하고 B 도시의 두 개의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를 감안한 경계선이 있죠. 경계는 정확하게 어디가 되냐면 요 중간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구가 5만이고 여기도 인구가 5만이라고 그러면 도시의 크기가 규모가 같다는 얘기는 제공되는 서비스도 같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이상 크다면 그러면 이 경계점은 어느 도시에 가깝게 결정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끌어당기는 뭐가 더 크니까 유인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계산식으로 하면은 뭐 루트 2대1의 비율로 A 도시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그 개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도시하고 뭐하고 같으면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어디에서? 중간에서. 만약에 A 도시가 무슨 도시보다 크다면
B 도시보다 크다면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단초가 돼야 거기 있는 그 컨버스의 수정 모델에 대해서도 기출에 대한 걸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 그 유인력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이거를 거리의 제곱으로 확정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리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도출할 때는 미국의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주의 한 200여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이 거리에 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도시가 다 제곱에 대한 값이 나오지는 않는데 자기가 인용한 게 아이작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값이 제곱이 제일 많이 나와서 그냥 여기는 제곱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하고는 좀 틀려요. 허프는 거리에 대한 개념에서 이 사람은 실제 거리를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시간 거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 거리를 측정할 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개별 점포의 어떤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효용을 구할 때 이 사람은 여기가 매장 면적이 되면요, 여기 거리가 주어질 때 이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이 값을 마찰 개수로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동하다 보면은 접근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공간을 이동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이렇게 했냐면 시간 거리, 그래서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 이렇게 논리를 쓴 거예요.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결국 이걸 우리 보러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냥 2로 줘요. 마찰 개수의 값을. 그러니까 그냥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마찰 개수의 값이 2라는 거는 조건상에서 주어져요. 이게 안 주어지면은 문제상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이걸 확인해야 되지만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로 확정이 됐다. 거리의 제곱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 하단에 보면 예제 하나 있어요. A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할 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도시에서 A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을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A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거리의 제곱에 대한 뭐를 쓰면 되냐면 인구. 그죠? 그러면 B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얘도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전체에서 A도시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A와 B 두 개를 구하는 것에다가 A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A도시의 인구는 몇 만이냐면 4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A도시부터 C도시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 되어 있냐면 10킬로. 이 숫자로 하는 게 이해하시기 낫겠네요. 얘가 10킬로면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약분하면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4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B도시를 보게 되면 얘는 인구가 10만이죠. 그죠? 그리고 거리는 몇 킬로? 거기 보시면은 5킬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5의 제곱이면 얼마야? 25겠죠. 그러면 얘도 얼마? 4천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해보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천이잖아요. 암산으로 하더라도. 분의 A도시의 크기가 얼마야? 4천. 8분의 4니까 5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도시로 50% 간다는 얘기는 B도시로 역시 50%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인구가 몇만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게 됐었을 때 거기 보면은 C도시 인구가 5만이잖아요. 그죠? 여기 요건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보면 A도시는 인구가 몇만이냐면 40만. 그죠? B도시는 인구가 몇만? 10만. 중간에 있는 뭐가 되냐면 C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거리는 몇 킬로? 10킬로. 여기까지는 몇 킬로? 20킬로. 그때 계산해 봤더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5만일 때 50대 50으로 나왔으니까 1로 2만 5천, 1로 2만 5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거기 보면은 3번에 25,000, 25,000 이렇게 돼 있죠. 걔가 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안 그러면은 여기 레일리의 논리는 비교하는 게 이 크기하고 뭐하고, 거리에 대한 두 가지니까. 그러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A 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냐면 여기 40만이죠. 얘는 얼마? 10만이죠. 그러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4배 크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리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A 도시는 가는 게 몇 킬로냐면 10km. 얘는 몇 킬로? 20km. 그러면 A 도시보다 B 도시보다 거리가 멀죠. 멀은데 그럼 몇 배 멀은 거예요? 얘는 10km고 얘는 20km면 얘가 2배 멀을 거 아니에요. 2배 멀은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게 4배 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하게 되면은 맞나요? 4대1 1대4 2배, 얘가 지금 5km고 얘가 지금 20km죠. 그러면 얘가 2배 더 머니까 그러면 아닌데 A, C에서 B 도시가 얘가 5km군요. 5km니까 얘가 4대1이 되겠군요. 그러면 얘가 지금 2배 먼 건데 4배 먼 게 되니까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4대 4가 나오죠. 그럼 4대 4라는 거는 8분의 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몇 프로? 50%.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대입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세워가지고 곱할 줄 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향이 틀리시더라고요. 이게 간단하다고 인식하는 분이 있고 이게 간단하다. 자는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뭐만 되면 가능하겠어요? 연습만 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 주시는 게 조금은 낫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 보실 때 얘는 인구가 7만이고요. 얘는 42만이래요. 이게 7만하고 42만 그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C가 있으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10km, 여기까지의 거리는 20km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도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7만이고 42만이면은 얘가 얘보다 몇 배 크겠어요? 6배 클 거 아니에요? 6, 7에 40이니까. 그러면 얘가 10km고 얘가 20km라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몇 배 지금 거리가 더 멀어요? 2배. 2배인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몇 배? 4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대6은 1대4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쓰면 그러면 내항을 곱하면은 6 나오겠죠. 외항을 곱하면 4 나오겠죠. 그럼 4대6이잖아요. 4대6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다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4니까 몇 프로? 40%. 얘는 10분의 6이니까 몇 프로? 60%. 그렇게 해도 구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145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6번 문제 있죠. 거기 보면 기출이죠. 얘도. 그러면 A 도시가 인구 7만이죠. B 도시가 인구 42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A 도시에 대한 인구 유입률이 40%, B 도시가 60%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답이 2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도시로 몇 프로? 40%, B 도시로 몇 프로? 60%.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되면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얘는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뭐를 써야 돼요? 계산기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습을 시켜줘요. 저희가 문제를 쭉 드린다고요. 그래서 풀어보면서 내가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계산 문제에 자신이 있더라도 절대로 가는 동안에 푸시면 안 돼요. 네? 마지막에 이론을 다 풀고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식을. 그럼 식을 쓰고 세우고 하는데 시간이 간다고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 풀었다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시간이 4분 5분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풀어도.
뒤에 가면은 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차라리 틀리고 간단한 문제 3개를 더 맞히는 게 낫죠. 얘를 푸느라고 문제 몇 개를 놓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돼요. 계산 문제라는 게 꼭 여러분들이 다 풀어야지만 합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거는 그냥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게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해서 해본 거고요. 뭐 나중에 이제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있어요. 137페이지 가시면 거기 양가로 3번에 뭐라고 되냐면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컨버스는 두 경쟁 지역 사이에 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냐면 분기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규모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A하고 B 도시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1로 몇 프로, 1로 몇 프로 가는 것까지는 도출이 되는데 그게 과연 경계 지점이 몇 킬로 지점이 되느냐는 레일리의 논리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한 게 컨버스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박스에 상권 분기점 이렇게 나와 있죠. 공식이. 공식을 보시면 자,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아마 여기 문제상에서도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상점 A가 있고 이제 B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도시 가운데 두 개 점포 가운데 거리는 전체가 8km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A에 대한 면적은 얼마냐면 1000평방미터고요. B의 면적은 9000평방미터 이렇게 줬어요. 줬을 때 A로부터 구매에 대한 지향 비율이 같아지는 게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A로부터 1km, 2번이 A로부터 2km, 그 다음에 3번이 A로부터 4km, 그 다음에 4번이 A로부터 6km, 그 다음에 5번이 A로부터 8km.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나왔어요. 자, 지문이 나왔을 때 거기 우리 저기 박스에 계산식에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요 A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A로부터의 분기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 이렇게 루트에 대한 이 식이 있었을 때 여기 분모에 A 할인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만약에 B로부터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B의 면적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할인점 가운데 거리는 몇 킬로냐면 8km. 그죠? 얘가 지금 얼마냐면 1000이고 얘가 얼마? 9000.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아까 우리가 레일리에 대한 이 소매인력 법칙에서 뭐를 확인했냐면 A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가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그러면 얘도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걸 단서로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00이고 얘가 얼마야? 9000이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분기점은 이 중간이 될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 기준에서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답은 우리가 1번하고 2번에서 찾아줘야지 3, 4,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맞춰서 배열을 해준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거를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루트 9가 나오겠죠. 근데 루트 9라는 거는 결국 루트 3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얘가 3이 나오는데 계산기 안에서는 이게 안 나오죠. 그냥 루트 9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3이 나오니까. 그럼 3에다가 1 더하면 얼마겠어요? 그럼 8을 4로 나누면 2kg. 그래서 답이 2kg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단순 논리니까.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8회 때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 한 10회 정도 보면은 한 번 정도 나올까 뭐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이 조건을 약간 변형시킨 거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출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수준을 줘요. 조건을 맞춰서 몇 분 안에 푸는 게 원칙이니까 1분 안에 푸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컨버스의 모형은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4번에 양가로 4번에 허프의 소매상권 이론이나 확률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허프의 확률 모형에 대한 거는요. 여기 있는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이거는 우리가 결정론적인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몇 개 점포 2개. 그렇죠? 몇 개의 도시 딱 2개만 있다는 가정이에요.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러 갈 수 있는 거는 A, B 2개의 지역밖에는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전에 1930년대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란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규모가 큰 도시가 있더라도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구매하러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딱 2개의 도시를 가정하고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대도시를 가게 되면 이렇게 규모가 큰 뭐 점포라는 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최대 7개 점포까지도 배열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점포가 있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자기가 거주하는데 가까운 데서만 구매하지는 않겠죠. 조금 원거리에 있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물품을 판매하면 거기까지도 구매하러 갈 수가 있다는 논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의 점포만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경쟁 점포가 하나 들어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개별 상점에 대한 뭐를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얘가 20 나오고 얘가 30이 나오고 얘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50이 나오다. 그러면 전체 3개를 다 합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니까 그러면 20과 30과 50 중에 만약에 A 도시의 시장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이걸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100이니까 100분의 20이니까 A는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20%. B를 계산하면 30%. C를 계산하면 몇 프로? 50%.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3개까지 나온 거예요. 작년 문제가. 근데 작년 문제를 제외하고는 몇 개만 나왔냐면 2개만 나온 거예요. 2개. 그러면 허프의 모형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소비자와 행선지까지의 거리,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쇼핑센터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레일리가 얘기한 거랑 차이가 나는 애가 있어요. 그죠? 레일리는 뭐를 2가지만 얘기했어요. 도시의 뭐 크기, 그 다음에 뭐 거리. 근데 거기 허프의 모형에서는 뭐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경쟁 점포의 수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2개의 점포밖에 없다는 가정이고 여기는 다수의 점포가 있으니까 경쟁 점포의 수의 크기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레일리에 대한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요. 레일리의 모형을 통해서, 허프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자 할 때는 개별 점포의 효용의 합계분의 개별 점포의 효용의 크기를 가지고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별 점포에 대한 효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마찰 개수, 그리고 여기는 매장 면적을 써요.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은 다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우리 교재 보면은 예제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번 인용을 해서 주다가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주면은 너무 간결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회차를 쉬고 작년에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레일리를 2번 주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8페이지 중간에 예제가 있어요.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가 있다. 다음 자리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는 이렇게 줬어요. 근데 조건에 보면 공간 마찰 개수는 얼마다? 2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지금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A는 매장 면적이 얼마냐면은 5,000평방미터에 그죠? 그리고 이제 거리는 몇 킬로라고 되어 있냐면 1km. 그죠?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얘는 매장 면적이 얼마? 2만.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2km.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게 마찰 개수인데 마찰 개수의 값을 2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도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얼마 나오겠어요? 5,000. 근데 얘는 제곱이니까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도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000. 그러면 요게 합분의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A가 얼마 나온 거예요? 얘도 얼마? 분의 A를 기준이니까 10,000분의 5,0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몇 프로 나오겠어요? 50%죠. 50%.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 여기서 이제 유념할 점 뭐냐면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이렇게 먼저 나와 있죠. 인구가 10만. 근데 이제 그 밑에 조건을 보면 도시 인구의 7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10만을 딱 각인을 시킨 다음에 조그만 조건으로는 70%만 이용한다. 그러면 10만에 50%면 5만인데 70%에 5만이면 3만 5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50% 3만 5천 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2번에 가면 50% 5만 명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줬냐면 거기 이제 A가 있었을 때 A는 그대로 매장 면적이 5천 거리를 10km를 줬어요. 그리고 B도 그대로 매장 면적은 얼마? 2만을 주고 거리를 갖다가 20km를 줬어요. 얘도 기출이고 얘도 기출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들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게 거리에다가 공 하나 더 붙여준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나마나 얼마? 50%에 50%. 얘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00이니까 공 2개 빼면 얘 나오는 게 50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20의 제곱이니까 4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도 계산하면 50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주게 되니까 내용이 간단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또 가르쳐 줬겠어요. 가서 계산하기 힘들면 허프 모형이 나오면은 조건을 찾아서 몇 프로를 찍어라. 50%를 찍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해준 거죠. 그러면 그게 3년 전에는 그렇게 나왔을 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46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면은 문제 7번 있죠. 문제 7번에 보시면 자, C도시 인근에 A와 B 2개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랬을 때 마찰 개수 값은 2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거주지 인구의 소비자가 30만이잖아요. 30만에 60%면 18만 명이겠죠. 그럼 18만 명의 절반이면 9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9만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몇 프로는 가정하에서 50%는 가정하에서. 참고로 나중에 계산할 때 혹시 참고하시게 되면 허프의 모형에서 준 확률은 딱 2개예요. 50대 50을 주거나 8대 2를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딱 조건을 주어졌을 때 만약에 나중에 계산이 힘들면 어차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은 50대 50이 아니면 8대 2의 비율로 주는 거예요.
그 8대2로 준 게 2번 나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50대 50으로 준 게 4번인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연습하면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신 거예요. 조금 길게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들은 나중에 푸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버리는 것보다 내용이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했고요. 138페이지 가면 하단에 공간분배 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공간분배 원리는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도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때 중심이 이렇게 도시의 중심이 있고요. X1이 이제 이게 상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건 이제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중심지가 있어요.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 이 중심지하고 재화의 도달거리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지. 여기 고객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상권 한다는 얘기는 이 공간 안에 누가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들의 구매 어떤 이제 습관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게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소득이나. 그럴 때 점포가 여기에 입지할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139페이지 가시면 공간분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가 있을 때 보시면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산재성이죠. 여기는 요거 세 가지는 동종업종의 점포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세 가지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집재성에 보게 되면 A에 동업종의 점포가 이렇게 돼 있죠. 산재성도 동종업종의 점포 이렇게 돼 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도 동종업종의 점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동종업종의 점포 안에 얘네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얘는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정한 지역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중심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심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심성에 들어가는 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얘기하냐면요. 이게 백화점 또는 도매상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요. 1980년대 초반은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뭐 한 1,500불 그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게 뭐가 낮은 시기냐면 소득이 낮은 시기예요. 이때 서울시 기준하게 되면 서울에 있던 모든 백화점은 다 명동에 집결이 있었어요. 명동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왜 명동에 모여 있었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까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까지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소득이 좀 있어서 백화점까지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백화점이 지점을 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성인들이 놀만한 공간이 명동 아니면 종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을 때 가로는 다 이 명동을 지나면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에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각 서울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겠죠. 그래야지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심에 입지해, 중심에 입지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만히 보면 소위 얘기한 대로 유명한 무슨 음식점, 뭐 중국집 이런 것들은 다 도심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얘가 제목이 뭐다? 집심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점포는 도대체 어디에 입지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중심에. 얘는 분산에 입장을 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요. 고객 인구가 한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전에 보면은 백화점이 몇 개 있어요? 여기 3개? 여기 인구 한 100만 되나요? 이게? 천안에 가면은 백화점 하나 있어요. 인구 50만 좀 넘으니까. 저쪽에 서산 당진 가면 백화점이 없어요. 여기 세종시도 백화점이 없어요. 세종시 인구가 25만이에요. 25만인데 아직은 백화점이 없어요. 부지만 있어요. 그렇다고 인구 30만이 넘었다고 백화점을 바로 들어서냐면 그렇진 않아요. 최소한 50만은 돼야 얘네 들어선다고요. 백화점을 기준했을 때 하루 매출이 한 6, 7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6, 7억 매출 올리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집재성에 대한 거는요. 점포간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B번에 금융기관, 상사의 사무실, 관공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뭐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 상사라는 게 일본 애들이 쓰던 표현이죠. 옛날에 일본 애들 쓴 게 미쓰비시 종합상사 이래가지고 대기업들에서 이제 무역업을 할 때 주로 이런 걔네는 상사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똑같았단 얘기죠. 시청을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하고 은행 본점 등이 이렇게 모여서 입지한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또 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에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사무실, 금융기관, 관공서 얘네가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서 입지하는 거예요. 일반 상품에서는 주부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가구를 바꾸거나 아니면 주부가 옷 한 벌을 새로 사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개를 비교해서 구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상점들이 모여서 입지했을 때 고객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집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재성에 대한 거는 무슨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 입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네마다 가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한 대로 대중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저희 깔끔한 사람이야 자주 이용할 수 있으나 연례 행사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동네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이발소나 목욕탕이라든가 잡화점 이런 애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서 입지하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서울시에다가 농기구점을 하나 내면은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적에서는 농기구를 찾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어디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농촌 지역의 읍내 같은 데 입지하는 게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가끔 집짐성하고 집재성하고 제목만 바꿔서 인용할 때가 있어요.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상품의 종류에 따른 상점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되죠. 전문품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위 얘기한 대로 명품, 브랜드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판매품이라는 건 쇼핑굿이라고 돼 있죠. 얘가 비교 구매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용 의류, 가구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은 여러 개를 다 많이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쇼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시게 되면 여성 의류 매장에는 쇼파가 비치가 돼 있어요. 그 쇼파는 남성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같이 따라와서 결제는 남자가 해줘야 되는데 여자가 옷 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거기다 쇼파를 배치를 해준 거예요. 남성 의류 매장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여자가 골라준 대로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 있고, 편의품이라고 돼 있을 때요. 얘는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편의품,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필수품이다. 뭐 이렇게 구별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신 거고요. 뒤로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는
149쪽의 지대론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낮은 거예요. 어저께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응급처치하고 지금 요 정도 된 거고, 어저께는 완전히 잠겨가지고 좀 심했는데 그래도 좀 낮은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듣기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웬만하더라도 이제 휴강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기대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